인류가 역사 내내 다양한 무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처럼 외부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사람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노예화하기 위해 정신 조작 방법도 정교하게 다듬어져 왔다. 더 임팩트 다큐멘터리.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마법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시보와 플라시보는 암시 하나로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상에는 각종 속임수와 환상을 다루는 달인들, 이른바 야바위꾼이나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여러 기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미세하고 정교한 영향 방식, 겉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은밀하고 정확한 의식 조작과 같은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작이란 그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거의 진부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진부함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나치를 집권하게 만들었으며 예수의 시대에는 군중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조작이 어디에나 존재하며 이미 익숙하고 이해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들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똑같은 함정에 반복해서 빠져들고 있을까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고대 로마에서부터 오늘날의 지정학적 게임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정교하게 설계된 시나리오의 볼모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식 조작은 단순한 술수나 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입니다. 어느 마법보다도 더 정밀하고 더 섬뜩하게 작동하는 과학입니다. 여기는 그림자 통제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의식과 무의식 조작 기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과연 그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최근 공개된 다큐멘터리 더 임팩트입니다. 이 작품은 방대한 사실들을 집요하게 추적 수집한 탐사 다큐멘터리로 시청자에게 강한 충격을 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모든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혼란 전체에 숨겨진 패턴과 논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리의 주의를 끌었던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정보입니다. 바로 인간의 행동을 원격으로 통제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이 방법은 소름이 돋을 만큼 정밀해졌습니다. 오늘날 이 기법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 때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문명에서 완전히 떨어져 사는 정글의 원주민이나 은둔자를 제외하면 이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총과 화약이 끊임없이 개량되어 왔던 것처럼 대중을 향한 숨은 영향력 역시 긴 진화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고대부터 통치자들은 절대적인 통제를 추구해왔습니다. 그들은 마법과 오컬트 학문에 기대고 비밀 결사를 조직하며 신비로운 유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다고 믿게 만들면서도 실제로는 완전히 복종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과연 다를까요? 이 영상에서는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어떤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떤 사례들로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사건들은 매우 많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일부만 다루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건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서로 무관해 보였던 개별 사실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연쇄로 이어지고 그것이 21세기 최강의 조작 도구가 탄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세기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20년대 소련, 제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거대한 제국은 붕괴했으며 그 폐허 위에서 유물론과 무신론의 미래 거점이 될 소비에트 연방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교회의 전쟁을 선포했고 각종 기적과 초자연적 현상은 부정되었습니다. 바로 그와 동시에 1921년 소비에트 국가의 최고 보안 책임자였던 펠릭스 제르진스키는 체카 산하에 특별 부서를 설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부서의 공식 임무는 암호학과 암호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선 인간의 의식에 원격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들이 은밀히 연구되었습니다. 이 비밀 부서를 이끈 인물은 글레 보키였습니다. 수년간 보키의 특별 부서는 생물물리학자, 민족지학자, 심리학자를 참여시켰으며 고대 지식과 유물, 이른바 마법적 물건을 찾기 위해 콜라 반도, 알타이, 코카서스 등 여러 지역으로 탐사를 조직했습니다. 특별부서 내부에는 비밀 신경 에너지 연구실이 설립되었고 그 책임자는 유명한 오컬티스트이자 신비주의자 그리고 텔레파시 연구자였던 알렉산드르 바르첸코였습니다. 그는 보키의 초심리학 및 초자연 연구 자문역도 맡았습니다. 연구실은 무엇을 했을까요? 동양 수행법, 샤머니즘, 텔레파시, 원격 사고 전달 등을 연구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국가안보기관의 관심사라기보다 마치 신비주의 동호회의 주제처럼 보일 수도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모든 일에 관여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목표는 인간의 의식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르첸코는 유명한 신경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블라디미르 베흐테레프가 이끌던 뇌 및 정신활동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베흐테레프는 인간의 비정상적 능력 연구를 그의 연구소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세기 1920년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입니다. 그 시기 이미 국가와 과학은 인간의 의식을 통제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보키 특별부서의 활동은 오늘날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이 진행한 탐사, 직원들, 그리고 신비로운 발견들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여전히 기밀로 남아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 국가비밀보호위원회는 1997년 이후 체카 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그 공개는 러시아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위원회의 결론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결론 서명일로부터 30년 동안 1917사 1991년 보안기관 관련 정보 중 국가 비밀에 해당하며 러시아 FSB의 비밀 해제 전문가위원회가 식별한 자료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한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될까요? 이 특별부서는 1937년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결말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밀고, 체포, 처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련과 세계 전체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특별부서의 해체는 단지 형식적 조치였을 뿐임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선 보키 특별부서의 설립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볼셰비키 정권은 유물론과 무신론을 토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 현상과 오컬트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나라가 폐허가 되고 내전이 막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사회 전체가 재건되어야 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카는 각종 신비주의 연구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받아들여지는 수준을 넘어 종교처럼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충성심을 심으려면 이데올로기의 주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이 대중에게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이코트로닉 무기, 마인드 컨트롤, 텔레파시의 힘으로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구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전망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특별부서를 이끈 사람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연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부서가 명목상 해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연구 결과가 기밀로 분류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어쩌면 그들의 연구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거대한 어떤 것의 시작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선을 서쪽으로 조금 옮겨 20세기 193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나치 독일은 군사력을 확장하며 훗날 제2차 세계대전으로 기록될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인 1935년 하인리 힘러의 주도로 아넨에르베 조직이 설립되었습니다. 아넨에르베는 지질학과 천문학부터 오컬트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방대한 연구소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조직에는 당시 저명한 연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 현상, 예지, 텔레파시 등 이른바 초감각적으로 분류되는 모든 것을 조사했고 동시에 새로운 무기와 대중 통제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아넨에르베의 전문가들은 티베트, 스칸디나비아, 카렐리아 등지로 고고학 탐사를 조직해 민속을 수집하고 신비한 유물과 성물을 찾고 고대 문헌을 연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와 세계의 비밀을 밝히고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비밀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야망은 신비주의적 열망과 뒤섞여 독특한 결합체를 이루었습니다. 겉으로는 마법 의식을 연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제3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려는 보다 실제적 목적이 존재했습니다. 아넨에르베는 단순한 고고학 연구가 아니라 군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물리학적 실험과 이데올로기적 프로그래밍을 수행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독일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아넨에르베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연구 분야에 국가가 예산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치 정권은 군사 장비만큼이나 대중을 통제하는 기술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연구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에서 벌어진 일은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돌파였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지적으로 뛰어났던 독일 국민 전체가 히틀러를 열렬히 따랐고 생명을 바칠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가 충격을 받는 잔혹한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심리물리학적 연구 외에도 나치와 반컬트 단체 간의 협력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반컬트 세력이 나치에게 반대파를 탄압하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발터 퀴네스가 이끌던 변증학 센터입니다. 이 기관은 내무부, 선전부, 게슈타포의 각 종교 공동체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넨에르베의 연구와 변증학 센터가 정교한 조작 기술이 결합해 전례 없는 대중 영향 메커니즘을 만들어냈고 이는 수백만 명의 무고한 희생자들과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비극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나치 정권은 대중 통제 기술을 연구하고 직접 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 독일에서 텔레비전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었으며 오늘날 방송 채널 체계와 프로그램 형식은 상당 부분 괴벨스 시대의 성과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넨에르베의 활동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범죄로 규정되었고 조직의 총괄 책임자였던 볼프람 지버스는 1947년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흔히 그렇듯 이야기는 재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승전국인 소련과 미국은 아넨에르베의 자료와 무엇보다도 수천 명의 뛰어난 인재들을 전리품처럼 확보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나치 정권의 고위 인사 출신이었습니다. 1945년 CIA는 독일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를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비밀 프로그램인 페이퍼클립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미국의 군사력 개발에 활용되었습니다. 이 작전을 통해 미국은 수천 명의 나치 과학자를 영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SS 고위 장교 출신이자 이후 나사 마셜 우주비행센터 소장이 된 베르너 폰 브라운입니다. 소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련 역시 나치 독일의 과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노벨상 수상자 구스타프 헤르츠와 유명한 물리학자 만프레트 폰 아르데네는 소련의 원자 에너지 및 핵물리 연구소를 이끌었습니다. 승전국은 기술적 성과뿐 아니라 나치의 정신 통제 연구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소련은 아넨에르베의 비밀 문서가 실린 20량이 넘는 철도 화차를 이주시켰으며 그 대부분은 오늘날까지 기밀로 남아 있습니다. 나치가 정말로 8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인류에게 공개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것일까요?
아넨에르베의 아카이브는 승전국들에게 대중 통제 기술 발전에 엄청난 추진력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전후 시대와 현대에 이 연구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53년 미국 CIA 국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대규모 MK 울트라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프로젝트와 하위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모두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연구 보조금은 수십 개의 기관, 즉 단과대학, 대학교, 제약회사, 병원, 심지어 교도소까지도 집행했습니다. 연구 분야는 초심리학, 최면술,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 등 모든 영역을 망라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자들의 감독하에 인간을 프로그램하기 위한 완벽한 기술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와 목적은 다음 문건에 담긴 문구를 보면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그의 의지에 반하고 심지어 자기 보존과 같은 자연의 근본 법칙에 반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명령을 수행하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는 인간에게 그의 의지에 반하여 살인을 저지르게 강요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왜 누군가가 프로그램된 살인자를 만들어내려 했던 것일까요? 어떤 목적이 있었고 결국 어떤 결과에 도달했을까요? 여러분은 모두 군비 경쟁과 우주 경쟁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전 시대에는 또 다른 경쟁이 존재했습니다. 대중에게는 철저히 숨겨진 비밀 경쟁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초강 대국이 대중에게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대립이었고, 초자연적 무기, 즉 정신력 혹은 PSI 무기 분야의 경쟁이었습니다. 부르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정신을 공격하는 무기를 두고 벌어진 경쟁이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이 분야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사이오닉, 사이코트로닉이라는 말은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밀 정보 보고서에서 등장한 용어였습니다. 철의 장막 양측 모두 텔레파시를 군비 경쟁의 교착 상태를 돌파할 기술로 보았고, 사이코트로닉 무기는 국제 무대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할 도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알려졌으며, 그마저도 새어나온 극히 일부, 말 그대로 몇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모든 실험은 비밀 부서와 폐쇄된 설계국에서 정보기관의 감독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대중에게서 철저히 숨겨졌습니다. 이 분야는 일반인에게는 완전히 접근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상황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소련에서는 염력, 텔레파시, 예지력과 같은 초심리 현상이 더 이상 특정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식적인 과학 연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시각을 포함한 여러 비범한 인간 능력이 조사되었고, 예를 들어 잘 알려진 리넬 쿨라기나의 염력 현상도 연구되었습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였던 표트르 데미체프의 지시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안에는 당시 소련 심리학계의 최고 인재들이 참여했습니다. 위원회는 몇 년 동안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연구했으며, 위원회 구성원은 심리학자, 물리학자, 의사, 그리고 마술사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973년 연구자들은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킨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초심리 현상의 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소련 과학 아카데미 학술지인 철학의 문제에 발표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주류 소련 과학이 오늘날까지도 어떤 이유로 의사 과학으로 분류되는 현상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논문에는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심리학자들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소련 심리학회 회장 보리스 로모프, 신경심리학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알렉산드르 루리아, 레닌상 수상자이자 심리학 교수였던 알렉세이 레온티예프, 그리고 심리학 교수 블라디미르 진첸코였습니다. 그들의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초심리 현상은 실제로 존재한다. 알려지지 않은 정보 전달 경로가 존재한다. 초심리 현상과 그 정보 전달 경로의 물리적 기초는 밝혀지지 않았다. 1975년 대소련 백과 사전에 초심리학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책은 소련 가정마다 반드시 한 질씩 갖추고 있던 대소련 백과사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연구가 대중에게 알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과학자들은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 본질은 알 수 없다고 사실상 밝힌 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은 소련에서 비밀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던 시기와 겹칩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 수면 기술이 그에 해당합니다. 이 저주파 발신기는 사람을 인위적인 수면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이 개발은 공군 원수이자 명예군 조종사이며 두 차례나 소비에트 연방 영웅 칭호를 받은 예브게니 사비츠키가 감독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기술은 1970년대 초 노보시비르스크 지역의 한 군부대에서 시험되었다고 합니다. 이반 카차리는 군 복무를 마친 후 상당히 유명한 최면술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라디오 수면이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소책자 최면정의 몇 가지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소련에서 나 이반 세르게예비치 카차린과 여기에는 다른 발명가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는 나에게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디오파를 이용한 원격 인공 수면 유도 방법이라는 발견과 발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노보시비르스크의 71592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아브라모프 공군 상장은 이 장치의 설계와 보급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두 차례 소비에트 연방 영웅 칭호를 받은 예브게니 사비츠키 공군 원수가 우리의 연구를 감독했습니다. 이 장치는 먼 거리에서도 적을 수면 상태에 빠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체의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심지어 세포 변이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일종의 기형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라디오 최면 기지에 대한 사전 계산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계산에 따르면 최대 100m 떨어진 송신기로부터 55제곱미터 면적의 도시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라디오 손 기술은 시대를 바꾸는 발명은 아니었습니다. 이 장치는 사실 지난 세기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카진스키의 뇌 라디오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생각과 영상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카진스키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무선 신호의 송신기이자 수신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핵심이 보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정보 전달 경로가 존재하지만 그 물리적 기반은 미지수라고 말합니다. 50년 동안 비밀 연구소에서 이른바 알 수 없는 경로를 단순히 연구한 수준이 아니라 그 기반 위에 기술을 발전시켜 왔음에도 말입니다. 실제 실험은 이루어지고 대중에게 원격으로 영향을 미치는 장치가 만들어지지만 물론 이런 사실은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냉전 시대로 돌아가 정신 통제 경쟁에서 누가 결국 우위를 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중의 의식을 조종하는 데에서 우세를 차지한 국가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소련일까요? 미국일까요? CIA는 소련을 면밀히 감시하며 소련이 곧 돌파구를 마련해 정신전에서 새로운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시골의 초능력자들과 비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고 뇌에 대한 원격 영향의 비밀을 밝혀 실제 정신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통제력을 상실하고 소련은 절대적 힘을 얻게 되어 세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83년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소련은 정신조작 기술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자금 대부분은 군사 개발에 배정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언론에는 소련이 이미 정신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등장했고 이는 미국 내에서 널리 퍼진 견해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미국 정보기관이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후 90년대가 되자 소련이 붕괴했고 기존 질서는 무너졌으며 대중매체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 역시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구소련 지역에서는 KGB가 정신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무기가 사람들에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활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는 선정적인 제목이 넘쳐났고 기사, 서적, 다큐멘터리가 쏟아져 나왔으며 정신영향 집단적 탄압에 맞선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주장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신무기가 새로운 정치적 도구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이미 범죄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1년 소련 전역에선 8월 쿠데타 당시 주도 세력이 정신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알파 특수부대가 일종의 진정 장치를 사용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8월 사건의 적극적 참여자였던 콘스탄틴 코베츠 상장이 러시아 백악관 방어 과정에서 특수부대가 정신영향 발생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정보가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는 발언을 부정하며 실언이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관련 정보는 이미 대중에게 퍼져나갔습니다. 1992년 초 정신영향 발생기의 무기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긴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성명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주요 과학자들이 서명했습니다. 그들의 호소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정신영향 무기는 이론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가해자의 의지를 강제로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폭탄, 화학무기, 생물무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정신영향 무기 분야의 연구를 중단하고 군대 국가보안위원회 내무부에 이러한 무기가 존재하는지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중의 우려는 점점 커졌습니다. 삼리무기의 사용과 관련된 유출 정보가 국민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영향에 노출되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즉, 저주파 파동의 영향으로 공포, 불편함, 환각을 경험했다는 내용이었고, 자신들이 실험과 심리적 영향의 피해자가 된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94년 민원이 급증하자 러시아 연방 대외방첩국 부국장이었던 안드레이 비코프는 공식 성명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에는 정신영향 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등장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연구도 과학적 또는 실용적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신영향 무기라는 개념은 일반 대중 사이에서 급격히 증가한 초심리학, 오컬트, 신비주의에 대한 관심과 연관된 복잡한 사회 심리적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또 무엇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KGB 비밀부서의 감독 아래 진행된 연구 개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1917년의 문서조차 여전히 비공개 상태인데 의식을 대상으로 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시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공식 발표도 사람들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1997년 9월 10일에는 항의 행진까지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정신영향 무기의 영향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모스크바 거리로 나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당국의 공식 입장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집단적 히스테리였을까요? 조작된 정보 유출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 비밀 정보가 새어나오면서 새로운 국가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1994년 공식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초심리 정신영향 연구도 존재하지 않으며 정신영향 무기는 가까운 미래에도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주제가 전반적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끝에 나온 결론치고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참고로 초심리학, 원격 영향, 정신영향 무기와 같은 주제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는 행위는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연구 성과를 보유한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어식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아무도 나를 조종하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 이미 가장 노련한 조종자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점차 오늘날의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고찰은 여러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주제가 지속적으로 신뢰를 잃고 음모론으로 치부되는가? 정신영향 무기는 실제로 존재하며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가? 20세기 말 기존에 주장되던 정신영향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고르 스미르노프라는 과학자가 있었으며 그의 이력 중 일부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고르 스미르노프 출생성은 아바쿠모프는 의학 박사이자 교수, 아카데미 회원으로서 컴퓨터 정신기술의 창시자이며
정신영향 무기 개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평가가 엇갈리고 모순적인 면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그 이유는 그의 가계 내력에서 일정 부분 설명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미르노프의 아버지 빅토르 아바쿠모프는 소련 국가보안부 장관이자 제2차 세계전 당시 가장 잘 알려진 비밀기관 중 하나인 스메르시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는 스탈린에게 직접 보고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소련의 강압기관을 이끄는 핵심 인물로서 정치적 탄압을 조직하고 여러 종교 소수 집단을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시킨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아바쿠모프는 1954년 국가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스미르노프의 할아버지 니콜라이 스미르노프 오르날도는 20세기 초 유명한 최면술사였습니다. 그는 상트페르부르크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인도에서 고전 최면 기법을 익혔으며 1929년까지 정신마술 및 대중 최면 시연으로 순회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공연이 불가코프가에서 폴란드의 극장 장면을 묘사하는 데 영감을 주었다는 설도 제기됩니다. 1930년대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의료 최면에 전념했다는 주장도 있고 반대로 NKVD와 협력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대 간 흐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할아버지는 대중 최면을 펼쳤고 아버지는 대규모 탄압을 지휘했으며 손자인 스미르노프는 고문이나 직접적 최면 없이도 인간의 잠재의식에 침투하는 기술적 신형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암시, 해명, 교육과 같은 심리치료의 전반적 기법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구성된 새로운 제시 방식이 등장했을 뿐입니다. 과거 최면에서처럼 의식을 차단하여 비판적 사고를 급격히 낮춘 뒤 암시를 주입할 필요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기술적 수단을 통해 비판적 사고 과정을 우회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전반에 걸쳐 특정 메시지를 담은 숨은 장면이 매우 미세하게 삽입되어 시간과 공간을 따라 퍼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음성을 스펙트럼 역전 형태로 변조하는 음향 장치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청자는 이를 단순한 소음으로 인식하지만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가 해당 신호를 언어 정보로 해독하도록 작동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암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미르노프는 학생 시절부터 이미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진단하고 교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정신기술나 사이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의식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전까지 잠재의식에 접근하는 방법은 특정 약물을 사용하여 의식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최면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약화시키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미르노프는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잠재의식의 깊은 층위에 대상자도 관찰자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개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며 우리가 시청자의 주의를 이 부분에 집중시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뒤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스미르노프의 연구는 누군가에게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976년 제1모스크바 의학대학의 스미르노프를 위해 별도의 심리교정 연구실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어 1979년에는 스미르노프와 동료들이 소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발명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전통적인 지각 경로, 즉 보거나 듣는 과정을 사용하지 않고도 살아있는 유기체들 사이에서 거리와 무관하게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 발견의 명칭은 고등 생명체의 원거리 상호작용 가능성입니다. 이 명칭은 비밀 등급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가 기밀을 공개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아마도 생명체계 간 상호작용의 실제를 처음으로 입증한 집단이 우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의 역사가 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상호작용은 우리가 말하거나 서로를 바라보거나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말하자면 직접적 텔레파시적 상호작용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측정하는 기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저는 늘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의사이고 철저한 유물론자인데 갑자기 무슨 카발라나 신비현상 같은 이야기를 한다니요? 그러나 아마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더 잃을 것이 없으니 이제는 있는 그대로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미르노프의 연구 프로젝트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소련 각료회의, 군수산업위원회, 그리고 보건부의 공식 후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스미르노프와 동료들의 연구는 정신의학, 심리학, 신경생리학, 신경생물학, 수학, 물리학, 컴퓨터 과학이 융합된 새로운 학문, 정신생태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분야에서 2건이 넘는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모두 인간의 뇌와 심리 기능의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인드 리더, 은밀, 신문, 벽의 귀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기존의 거짓말 탐지기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스미르노프가 개발한 주요 시스템의 명칭과 그 연구를 후원한 기관 목록을 살펴보면 이 기술들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자연스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정신영향 무기의 아버지라는 강렬한 별칭을 얻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를 정신영향 무기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똑같이 답합니다. 식탁용 칼은 소시지를 자를 수도 있지만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무기는 인간의 질병과 싸우기 위한 치료용 무기입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 이를 다른 목적으로, 즉 파괴나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용도는 기술적으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인간의 잠재 의식을 분석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인의 성향과 잠재적 위험 요소, 예를 들어 범죄 성향과 같은 그림자 영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능동형 정신영향 무기는 더욱 흥미로운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잠재 의식의 특정 프로그램을 주입하거나 뇌의 특정 반응 패턴을 심는 방식으로 프로그램화가 가능합니다. 스미르노프가 한때 말했듯이 의식은 잠재 의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침투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스미르노프의 모든 개발은 정신 탐침과 정신 교정을 기반으로 했으며 이 두 범주는 각각 수동형 및 능동형 정신 영향 무기에 해당합니다. 비인과적인 영향은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유용하다. 이것은 실제로 정신전자 무기이며 우리가 물론 이것을 발명했고 나는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 주로 고통스러운 문제를 비롯한 인간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는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스미르노프와 그의 동료들은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위험한 점은 그들이 잠재의식이 깊숙한 곳에 어떠한 심리적 설정이든 주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입은 매우 강력하여 당사자는 자신이 영향받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결국 그 행동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결정, 자신의 욕구, 자신의 의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어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뛰어난 발명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중독에서 해방시키며 범죄를 줄이기 위한 특수 시스템까지 고안한 인물. 겉으로 보기에 매우 숭고해 보이지만 그의 손에는 의식을 우회하여 인간을 깊은 층위에서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잠재의식은 개인이 스스로를 방어할 여조차 없이 프로그램화되었습니다. 이는 단 한 사람에게 무제한적인 힘을 부여하는 무기와도 같습니다. 스미르노프 자신도 자신의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뇌를 프로그램한다는 것은 막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인간 정신의 구성 요소를 바꿀 권리가 과연 제게 있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묻게 됩니다. 이는 본래 신에게만 허용된 영역이며 그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실험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지 않았다면 스미르노프 개인의 문제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전기에는 그를 훌륭한 과학자로 평가할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그가 신이 아니라 악마의 역할을 했음을 시사하는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법 집행기관, 특수기관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선생님의 연구와 관련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 실험들을 감독했습니까? 그들은 이것이 잠재적으로 초대량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다양한 특수기관 소속의 요원들을 제 직원으로 상근시키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저는 확실히 우리 요원들의 개입하에 미국의 정보기관들과도 상당히 긴밀한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폴리시넬의 비밀을 숨기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정도 수준의 연구 작업에 적절한 감독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사기꾼이나 미치광이 혹은 망상가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감독은 이루어졌으며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USA 1993년 미국 스밀노프는 개인적인 혹은 공적인 용무로 미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신기술학에 대해 강연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연방수사국은 텍사스주의 브랜치 다비디안 공동체 관련 사건 해결을 돕기 위해 그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독자들께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비극의 몇 가지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스미르노프를 만나게 될 것이지만 조금 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브랜치 다비디안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한 지부 종교 단체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텍사스주 와코시 근처의 작은 정착지인 마운트 카멜 시설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은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며 영성과 단합을 추구했던 남성,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 명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소위 반컬트 활동가들이 이 공동체에 대해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 공격은 명백히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컬트, 세뇌, 마약 제조, 무기 밀매, 아동학대 등의 전형적인 고정관념들이었습니다. 언론 공격의 주요 표적은 공동체 지도자였으며 나머지 구성원들은 점차 비인격화되어 사회의 눈에는 회색 덩어리로 변해버렸다. 이 공격이 사전에 계획되었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브랜치 다비디안 신도들을 향한 허위 비난 기사들이 파도처럼 릴레이로 방출되었으며 그 내용들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관계 당국의 수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어떠한 위반 사항도 드러나지 않았고 어떠한 혐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비디안 신도들은 그들의 국가 법률 앞에서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언론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중에게 마운트 카멜 주민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컬트주의자들은 브랜치 다비디안 신도들이 집단 자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가짜 소문을 언론에 퍼뜨렸으며 심지어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의 날짜까지 명시했습니다. 당연히 자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위험한 컬트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대중의 눈에 평화롭고 법을 준수하던 시민 집단은 자살 충동을 가진 무장 종파, 광신적인 지도자를 둔 집단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나 반컬트주의자들은 대중매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FBI에 조언을 제공했으며 아마도 그들의 작전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방 요원들이 수색 영장을 가지고 다비디안 신도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이미 사악한 컬트에 대한 신화에 영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총격전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51일간 지속된 마운트 카멜 호위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가족들과 아이들은 공포와 끊임없는 압박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FBI는 엄청난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민간인을 상대로 한 가장 큰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장갑차, 에이브럼스 전차, 미 육군 병사, 텍사스 레인저, 경찰관 등 총 900명가량이 수십 명의 민간인을 상대로 전개된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1996년 미국 의회와 법무부가 시작한 조사에 따르면 ATF 직원인 특별요원 데이비 아길레란 법망을 우회하고 호의 및 공격을 위해 미군의 지원을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보고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브랜치 다비디안 신도들은 거의 2달 동안 괴롭힘을 당했으며 물, 음식, 수면 등 기본적인 필요를 박탈당했습니다.
시설 내의 전기와 통신은 차단되었습니다. 게다가 포위된 사람들은 공격적인 심리적 영향에 노출되었습니다. 밤에는 큰 음악 소리, 동물 비명, 녹음 파일, 창문에 비추는 서치라이트 등이 가해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설 안에는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국은 정말로 그들을 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그런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사실상 이는 실제 고문에 해당합니다. 반컬트주의자들의 선동을 받은 법 집행 기관은 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부모의 본능을 일깨워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려 했으며 동시에 그들의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고통을 가했습니다. 아이들은 구출되기 위해 고문당했습니다. 논리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편 다비디안 신도들은 놀라운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연방 요원들과 계속 협상하며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떠나면 자신들과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위험한 사이비종 종교 신도들을 다루고 있다고 확신하는 수백 명의 무장한 사람들에게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외국인 고문을 다시 떠올릴 때입니다. 이고르 스미르노프는 이 잔인한 작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그는 심리 교정 방법의 사용에 대해 FBI에 조언했습니다. 공식 버전에 따르면 FBI는 그의 제안을 들은 후 스미르노프의 서비스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수없이 다루었고 모든 신문들도 상세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상황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절정의 시점에 현장에 있었으며 그 종교 집단 구성원들의 가족들로부터 "아버지, 제발 나와주세요.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와 같은 음성 메시지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해당 음성들은 물리적으로 변조되어야 했습니다. 즉, 스펙트럼 변조된 음성 형태로 가공한 뒤 고출력 음향 시스템과 통신 장비, 전화 등을 포함을 통해 그들이 머물고 있던 건물 내부로 송출할 수 있는 형태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FBI와 관련 협약을 체결했고 저는 준비를 위해 며칠의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필요한 인터페이스 장비들은 이미 모스크바에서 배송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9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두려움을 느끼고 강제 진입을 명령했고 그 결과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사건은 FBI 역사상 가장 큰 실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3년 4월 19일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날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약 2달에 이르는 포위 끝에 진압이 시작되었고 건물 내부로 최루가스가 주입된 후 시설 전체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의 접근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운트 카멜은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그날 25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76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미르노프가 제안한 계획의 핵심은 이와 같습니다. 다비디안 신도들에게 가족들의 음성을 특수 암호화 방식으로 변조해 전달함으로써 그 메시지가 비판적 사고를 우회하여 직접 잠재 의식에 도달하도록 만들어 건물을 떠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코레시에게는 신의 음성을 모방한 특수 메시지를 전달하여 자발적으로 항복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FBI는 스미르노프의 기술 사용이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FBI는 스미르노프에게 잠재의식 신호가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물었고 그는 코레시의 추종자들이 서로를 해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 설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스미르노프는 정신교정과 같은 기술을 다뤘다는 사실입니다. 정신교정은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어 의지를 변화시키는 기술입니다. 숨겨진 명령을 녹음한 뒤 기술적으로 변조하여 대상자가 듣는 일반 음성 파일 속에 삽입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의 귀에는 이러한 변조 음성이 동물의 비명처럼 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된 것인지 프렌치 다비디안이시면 당시 확성기를 통해 송출된 소리는 도살되는 동물의 비명과 괴성 그리고 시끄러운 음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Some of the noise being made up there by the compound.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한 기자회견에서 FBI 대표는 데이비드 코레시와의 협상 과정에서 신도들이 평화롭게 건물을 떠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레시는 갑자기 마음을 바꾸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음성이 자신에게 건물에 남아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시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모든 진행 과정은 스미르노프가 설계한 방식과 동일했습니다. 다만 효과만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강제적 수단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산채로 불타 죽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특수가스가 주입되었습니다. 이 가스는 본래 옥외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입니다. 그 영향을 알고 계십니까? 고농도에서 이 가스는 근육을 강한 경련 상태로 몰아 뼈가 부러질 정도의 강도를 유발합니다.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자가 만든 고문실과 같았고 부모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질식하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던 그들은 모두 불길 속에서 산채로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미르노프가 개발한 암호화 신호를 통해 어떤 숨겨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까요? 그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그 소리들은 프렌치 다비디안 신도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법 집행관들까지 모두가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독립 전문가들은 포위 기간 동안 법 집행관들이 보인 이상한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에게 과도한 공격성을 보였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황을 통제하려 했으며 서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다비디안 신도들을 지배하려는 집착적 행동도 나타났습니다. 포위 기간 동안 평화적 해결이 가능했던 순간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가 의도적으로 무시되었고 결국 공격을 시작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운트 카멜 작전은 이것은 미국 정보기관 역사상 가장 큰 실패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반컬트 단체들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정부와 법 집행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극도로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반컬트 진영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 단정적인 답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는 너무 많은 의문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스미르노프의 숨겨진 기술이 이 비극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작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파괴적 신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혹은 이 기술이 이미 존재하던 연방 요원들의 반컬트적 인식을 더욱 강화했을까요? 그 인식은 포위 이전과 이후에 걸쳐 반컬트 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주입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건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반컬트 진영은 곧바로 프렌치 다비디안 신도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신화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은 적극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웨이코 사건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한 다큐멘터리는 지금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우리 채널에서 보실 수 있는 다큐멘터리 더 임팩트에서도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 뒤에 얼마나 많은 모순점이 숨겨져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언론 캠페인은 웨이코 사건에 대한 대중인식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험하고 광적인 종교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사회 전체에 깊이 각인되었고 이후 30년 동안 이 신화는 더욱 강화되어 종교단체를 잠재적 위협으로 낙인 찍는 근거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2002년 모스크바 두브로프카 극장 인질극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뮤지컬 노르트 오스트 공연 중 테러리스트 집단이 900명이 넘는 인원을 인질로 잡고 극장을 폭파할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테러 공격에 관한 수많은 글과 다큐멘터리가 발표되었으며 이 공격의 정황은 러시아 당국을 상대로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유럽 인권 재판소를 포함하여 여러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와코 포위 사태 이후 스미르노프는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KGB와 협력했으며 소련 붕괴 후에는 FSB와도 협력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의 연구 개발 중 별도의 한 부분이 테러 공격의 예방과 관련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이 기술들은 테러리스트를 식별하는 공항 보안 시스템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두브로브카 극장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했을 때 관련 공무원들이 여기에 와 있었고 저는 전화로 제 의견과 해결책을 매우 신속하게 제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진압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선생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두브로브카 극장에서의 상황 전개를 고려할 때 선생님의 방법이 거기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고 확신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곳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절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방향이 어디일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 자살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FSB는 스미르노프에게 자문을 요청했으나 그가 자신의 행동 계획을 설명하자 그의 서비스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FBI가 스미르노프에게 자문을 요청했고 마찬가지로 그의 서비스를 거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거절했을까요? 결국 노르트 오스트 작전의 세부 사항은 오늘날까지도 기밀로 남아 있습니다. 작전 본부를 지휘했거나 심지어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담긴 공식 문서조차 없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모든 파일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두브로브카 테러 공격 당시 법 집행기관은 이번엔 수면제 가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가스의 조성과 개발자의 이름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2011년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결문에는 법 집행기관이 심지어 수사 당국에도 가스의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가스의 정확한 조성을 알았다면 진압작전 직후 인질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게다가 노르트 오스트 비극이 발생한 지 22년이 지난 지금도 전 인질들은 기억력 및 시력 문제, 지속적인 두통과 같은 독성 물질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면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의료 서비스부터 협상가에 이르기까지 테러 공격을 예방하는 데 참여했던 각 부부대의 반응에 관해서도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호흡이 맞지 않았으며 그들의 행동에는 논리가 없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두브로브카 극장센터 테러 공격으로 130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10명이 어린이였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진압작전이 시작된 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테러리스트의 손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스 사용, 미숙한 지원 또는 복합적인 상황 중 무엇이 정확히 그 죽음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압을 결정한 것은 와코에서와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사살되었습니다. 후속 수사를 위해서라도 왜 아무도 생존하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 역시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에 이 작전은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작전이 정말로 성공적인 작전이었다면 어떨까요? 테러 공격의 비극적인 결과를 막으려 했던 사람들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그것을 조직했던 사람들을 위한 성공이었다면 말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스미르노프는 비극으로 끝난 와코 포위 사태에 참여했으며
당국과 법 집행기관의 행동은 미국 민간인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또한 노르트 오스트 테러 공격 사건에도 연루되었는데 여기서 당국과 법 집행기관의 행동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스미르노프가 사이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테러리스트들과 소위 위험한 컬트 신도들을 상대로 사이 무기 대신 가스가 사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실제로는 사용된 것일까요? 테러리스트들에게 왜 사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스미르노프 자신이 말한 대로. 그리고 그러한 무기가 사용되었다면 그 목표는 누구였을까요? 스미르노프의 정신 영향 무기가 와코에서 사용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포위된 시설 내부에 있던 사람들에게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게다가 그들은 스스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어린이와 여성이 있었고 그 집단은 협상을 위해 스스로 나오려 했습니다. 법 집행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토록 공격적이고 불법적으로 행동했을까요? 특수부대는 왜 두브로브카 극장 진압 작전 중에 그토록 비합리적으로 공격적으로 행동했을까? 왜 그렇게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을까? 아니면 만약 스미르노프의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왜 그런 효과를 냈을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어떤 계획이었을까? 그렇다면 혹시 정신영향 무기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고 스미르노프가 그 발명가로 여겨진다면 왜 와코와 두브로브카에서는 가스가 사용되었을까? 마운트 카멜 포위 공격 당시 미국의 특수부대가 이런 짓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들은 스미르노프와 포위 작전 참여자들에게 조언을 했던 그의 미국인 동료, 반컬트주의자 릭 로스에 의해 조종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스미르노프 역시 소위 컬트와 종파에 맞서 반컬트 수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포위와 진압 작전 동안 법 집행관들은 법률, 관행, 경험에 반하여 마치 외부에서 통제되거나 최면에 걸린 듯이 행동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는 왜 그렇게 경악했는가? 그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현장을 불도저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이 비극적인 미국 역사의 사건은 미스터리에 쌓여 있으며 이는 매우 이상합니다. 노르트 오스트 인질 위기 사건에 관해서도 못지않게 많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가스 사용의 이상함, 테러리스트들이 협상할 준비가 되어 합의에 도달하고 인원들을 풀어주기 시작했을 때 왜 진압 명령이 내려졌을까요? 두 사건 모두에서 많은 이상한 점들이 있었으며 많은 우연의 일치도 있었습니다. 우연히도 스미르노프는 두 사건 모두에 연루되었고 두 사건 모두에서 당국은 그의 서비스를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애초에 그에게 자문을 요청했을까? 오직 질문들만 남았으며 곰곰이 생각해볼 추가적인 이유만 생겼습니다. 스미르노프는 실제로 누구에게 실험을 했던 것일까? 아마도 정보기관과 스미르노프를 개입시킨 사람들 스스로가 그의 실험의 일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되었던 법 집행관들과 기타 전문 인력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그들 또한 의식 깊숙이 어떤 특정한 사고방식이 주입되었고 그 결과 그들의 행동이 논리와 상식, 법적 기준, 그리고 직무 규정에조차 어긋나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1994년 방첩기관 관리가 러시아에는 정신영향 기술 개발이 없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대규모 테러 공격이 발생했을 때 특수기관들은 미국인들이 정신영향 무기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에게 서둘러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그가 제안한 계획을 거부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미국과 러시아라는 두 초강대국의 특수기관들이 정신영향에 대해 동일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문스러운 것 아닙니까? 하지만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왜 소련 시민들이 그들의 위대한 나라가 모두의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허용했을 때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통합했던 소련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차분했습니다. 조국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하고 소련의 충성을 맹세했던 장교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소련을 구하려는 시도는 8월 쿠데타로 알려진 단 한 번뿐이었고 그마저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소련 보존을 위해 대거 들고 일어나지 않았으며 극히 일부만이 나섰고 많은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소련 해체와 예친이 이끄는 독립적인 러시아 국가 수립을 지지했습니다. 연합은 붕괴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출근하고 조용히 살면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게다가 스미르노프가 자신이 그러한 작전에 관여했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허용되었다는 점은 다소 이상합니다. 정신영향 무기의 사용과 심지어 그 관심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무언가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며 특별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신영향 무기 기술은 훨씬 더 발달했으며 이제는 의식을 조작하는 더 진보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더 임팩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언론인들 덕분에 퍼즐 조각 코딩 방식과 그것이 현재 누구의 손에 있는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바로 반컬트주의자들입니다. 퍼즐 조각 코딩은 실제로 오늘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 공개는 하나의 선례이며 아무리 거창하게 들릴지라도 이 정보는 실제로 세계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퍼즐 조각 코딩 기법. 퍼즐 조각 코딩 기법은 비판적 의식 분석을 우회하여 인간의 잠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이 기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는 다큐멘터리 더 임팩트에서 다룬 학교 총격 사건 주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 총격 사건은 사실상 하나의 역병과 같은 현상이 되었으며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비극을 직접 겪은 사람들뿐 아니라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까지도 충격을 받습니다. 부모들, 연구자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을 반복해서 분석하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일부 공직자들은 학교 주변에 울타리와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고 경비 인력을 배치하는 등 보안 강화를 제안합니다. 다른 이들은 가정교육과 양육 방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며 아동 행동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통계는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격범에게서 공통되는 단일한 보편적 프로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령, 성별, 인종, 종교적 배경, 가족과의 관계, 친구 유무, 가정의 소득 수준, 학업 성취도 등 모든 요소가 제각각이며 일정한 패턴이 없습니다. 총격범들은 성격도, 경험도, 살아온 환경도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특징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총격범이 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학교 총격 사건이 가해자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통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학교 총격 사건은 우연한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누군가가 통제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새로운 학교 총격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퍼즐 조각 코딩 기법, 즉 여러 차례에 걸쳐 정보를 코딩한 파동을 은밀하게 주입하는 조종 방식입니다. 각각의 파동에는 개별적인 암시 메시지가 숨겨져 있으며 이 메시지들은 퍼즐 조각처럼 잠재적 가해자의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서 하나의 구조로 결합합니다. 이러한 조각들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대량 살인을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해당 개인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되며 외부에서 보면 마치 그의 개인적 선택에 의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 누구도 그와 직접 만나거나
선동하거나 범행 준비를 도와주지 않았으며 그는 그 주제에 대해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숙련된 손에 의해 조종되는 생체 로봇처럼 미리 설계된 범죄 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조종 메시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전달하는 이러한 방식은 의도적인 설계이며 총기 난사 사건이 보통 1명, 많아야 2명의 범행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밀한 표적 설정을 위한 것입니다. 정보 코딩 파동은 수천 명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중 일부는 실제로 행동 충동을 느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대량 살인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표적 범위를 좁히고 적합한 잠재적 가해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차적인 정보 공격이 수행됩니다. 이 공격은 여러 차례의 정보 전달로 구성되며 각 전달에는 의식의 비판적 통제를 우회해 잠재의식에 직접 침투할 수 있는 특정 암시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잠재의식에 도달한 이러한 메시지들은 퍼즐처럼 결합하여 미래 범죄의 전체 그림을 형성합니다. 이 이미지는 점차 지배적이고 침투적인 사고로 변하며 결국 개인을 대량 살인으로 몰아가는 강력한 충동이 됩니다. 퍼즐 조각 부호화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지역에 특정한 정보가 유포되며 그 정보에는 무장 공격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조각에 해당하는 숨겨진 암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비판적 사고를 우회하여 잠재의식으로 직접 침투하고 그 결과 개인의 내부에서는 미래 범죄에 대한 침습적 이미지가 형성되며 점차 지배적 욕구로 자리 잡습니다. 또한 이러한 암시 요소들은 대중매체,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채널을 통해 배포됩니다. 뉴스, 밈, 영상, 게임 등 청소년들의 흥미 범주에 들어오는 모든 콘텐츠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도시 혹은 특정 학생을 정밀하게 겨냥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주입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 광고의 타깃팅 방식을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잠시 언급하기만 해도 즉시 해당 제품의 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정보 퍼즐 조각 부호화는 장기간에 걸쳐 다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청소년 다수가 다양한 단계에서 영향권에 들어가며 초기 파동 단계의 부호화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범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일부 암시 요소는 영향권에 포함된 거의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에 침투합니다. 따라서 다음 학교 총격 사건이 계획된 지역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양극성 장애 사례가 급증하고 범죄 발생률이 상승합니다. 해당 범죄는 길거리 살인, 가족 구성원 살해, 암살 시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사건이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과정의 일부라는 점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인범은 원격으로 양성됩니다. 더 임팩트 다큐멘터리에서는 동일한 방식이 테러 공격 또는 정치인 살해와 같은 범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잠재의식이 외부에서 프로그램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단이라 여깁니다. 이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누구도 나를 부추기지 않았다,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스스로 결정했다와 같은 진술이 반복됩니다. 전능감과 폭력 충동이 마치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외부에서 주입된 결과입니다. 결국 아이가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에도 가해자는 숨겨진 영향의 피해자이며 이러한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조직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을 살해하도록 강요하는가? 그러나 각 학교 총격 사건이 사회적 분위기에 미치는 파장, 사회 분열의 심화, 이후 도입되는 법령과 정치적 조치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명확해집니다. 이는 강력한 영향력 도구이며 누군가가 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더 임팩트 제작진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퍼즐 조각 부호화가 1993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특정 조직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들은 사이비, 컬트와의 투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세계 각지에서 파괴적 활동을 수행하며 민주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여러 국가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통제된 혼란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밀한 영양 기술의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모두 살펴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퍼즐 조각 코딩이 이미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고안된 영양기법 중 가장 냉혹하고 정교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반컬트 세력은 이러한 도구를 어디에서 얻었는가? 그들은 훨씬 더 거대한 세력에 의해 움직이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은 누구인가? 복희 특별부서 아넨에르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 연구실의 성과를 누가 모아 한데 결합하여 결국엔 이런 형태의 일그러진 인간 통제 방식을 만들어냈는가? 의식 잠재의식에 대한 은밀한 영향 기술에 관한 마지막 실제 언급은 이고르 스미르노프와 KGB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 기술들은 미국 정보기관보다 훨씬 앞선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이었습니다. 이 분야가 아직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진지하게 다루어지던 시기, 즉 소련 말기와 붕괴 직후 몇 년 동안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소련 붕괴 이후 비밀 연구실들이 실제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면, 만약 KGB의 특정 비밀 부서가 복희의 유산을 기반으로 국경과 체제와 무관하게 그림자 국가처럼 은밀하게 존속해 왔다면, 소련의 붕괴는 많은 이들에게 개인적 비극이었습니다. 그 체제에 평생 충성했던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을 개발한 이들이 새로운 정부와 그 성과를 공유하기를 거부하고 언젠가 제국을 되찾기 위한 복수의 도구로 삼기 위해 비밀리에 보유해 왔다면, 이와 관련하여 당시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보기관 출신 인사의 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3년 체카와 NKVD의 정신 신체 연구를 계승한 이 KGB 특수부서는 소련 붕괴의 혼란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적, 즉 복수를 갖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해체는 이 부서에게 깊은 개인적 굴욕이자 그들의 자존심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이자 절대적 통제하에 있다고 여겼던 제국을 잃었습니다. 둘째, 그들이 수행해야 했던 핵심 임무, 즉 소련의 안보 보장이 실패로 끝났고 이는 곧 소련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그들이 구축하고 지도해온 제국이 역사적 경쟁자였던 미국 정보기관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소련의 파괴와 서방 정보기관의 성공은 KGB에게 개인의 명예와 존엄을 잃은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극도로 심각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이 세력은 이번 작전에서 수단의 제한이 없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그들은 개인이나 정치 지도자의 생명은 물론 과거 자신들이 지배하던 영토조차 희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장기 전략에 부합한다면 전면 핵 충돌의 위험마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년에 걸쳐 은밀한 영향 기법, 대중 조작, 정신 영향 무기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사이 연구의 역사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대부분의 기록과 자료는 이미 파기되었거나 비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정보 대신 조직적인 허위 정보가 범람하고 그 뒤를 선정성과 음모론을 엮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적 혼란 한가운데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 그대로 한 조각 한 조각 모아야만 전체 그림을 겨우 맞출 수 있으며, 이렇게 드러나는 그림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잠재의식을 겨냥한 영향이 가장 위력적인 무기가 된 시대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효과만 놓고 보면 이러한 영양 기술은 대량 살상 무기에 필적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상과학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았던 기술들이 오늘날에는 실제로 존재할 뿐 아니라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세력은 이미 소름 끼치는 수준의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인류는 지금 전 지구적 문명 충돌과 핵 재앙에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으며, 그 벼랑 끝으로 인류를 몰아간 데에는 정보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문명의 붕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학교 총격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총격범 본인이 퍼즐 조각 구호화 기술의 존재와 작동 원리를 알고 있었다면 그 비극은 상당한 가능성으로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기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자신이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직접 파헤치기 시작하여 여러 조작 방식과 그 작동 구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대의 조작 기술은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우회하여 마음의 방어 장치를 건너뛰고 잠재의식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정보, 곧 지식을 갖게 되면 두려움, 의심, 무지는 사라집니다. 지식은 곧 방어 수단이며 모든 형태의 조작과 조종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형태의 영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다큐멘터리 더 임팩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시청 권유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에겐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정보가 하나의 무기로 자리 잡은 이 세계에서 무지는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려질 수 있는 잠재적인 판결과도 같습니다.